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시간은 이제 학습지 그동안 정리 못했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9페이지부터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9페이지부터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의 시험 범위 이제 중간쯤에 해당하는 8강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이 이제 서유럽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갈 빈칸의 단어는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동은 왜 이루어졌냐? 훈족의 압박,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훈족이 게르만족의 거주지에 내려오면서 훈족에 밀려서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점점 오게 됐고, 또 하나는 인구가 증가했고 비옥한 농경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 내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결국에 무너뜨리게 되는 거, 그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중세 유럽 서양에 있어서 유럽이 중세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게르만족 중에서 이제 하나의 부족이었던 프랑크족에서였던 프랑크 왕국이 유독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유지했는데, 그 프랑크 왕국의 이제 첫 번째 왕조가 메로베우스 왕조죠. 클로비스라는 인물이 왕조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왕권이 이제 메로베우스 왕조의 왕권이 약해지자 여기 누구냐면 카를로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 카를로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궁제로서 궁궐의 재상으로서 실제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를로스 마르텔에서 기억해야 될 거,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퇴했다. 그러면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했다라는 것 하나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바로 피핀이란 사람이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서로마 황제로 임명을 받은 건 카를로스 대제고요. 피핀 같은 경우는 교황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왕의 가문, 혈통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교황에게 문의를 했을 때 교황은 피핀에게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피핀이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신의 가문의 카를로스 왕조를 세우는데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피피는 그 대가로 이제 교황령이라는 땅의 시초가 된 것을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네모에 들어갈 말, 마르텔의 아들 피핀입니다. 피핀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기증했던 땅이 이제 교황령의 시초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그의 아들이 이제 카를로스 대제, 이 사람 때 이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고전 문화를 부흥시키고요. 궁정학교, 궁궐에 딸려있는 학교들을 통해서 예전의 고전 문화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들을 부흥시켰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한다. 르네상스는 부활, 부흥, 재생이란 뜻이죠. 예전에 유럽의 고대의 문화를 재생하고 부활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프랑크 왕국이 결국에 분열되게 되는데 첫 번째 분열을 가져온 조약이 바로 베르댕 조약이었죠. 그래서 동중서 프랑크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약이 메르센 조약으로 중프랑크의 일부가 동서 프랑크에 합쳐지게 되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면서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이 서유럽 중세, 유럽 중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이 봉건제라는 제도가 나오죠. 봉건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봉건제가 시작됐던 배경은 9세기 말에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마비되자 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보다 더 무력을 갖춘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사계급인 기사들은 자기보다 큰 세력한테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맺게 되고요. 힘없는 농민들은 이제 기사계급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속농민, 농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제도로 하냐면 봉건제라고 하죠. 봉건제가 성립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지배계급 간의 주인과 봉신, 주종 관계를 맺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장원의 영주와 농노의 관계인 장원제에 의해서 운영됐던 게 이제 유럽 중세의 봉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건제라는 것은 주종제와 장원제에 기반한다고 그랬는데, 주종제에서
봉신에게 봉토를 부여하는 건 주군이고 주군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봉신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서로가 양쪽 모두 의무를 지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한쪽이 안 지키면은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봉신은 자기의 영지에 대해서는 불입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재판과 세금 걷는 거 이런 거는 영주의 간섭 없이 자기 주군의 간섭 없이 이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의 권력이 나눠진 지방분권화와 새로운 여러 왕조들이 유럽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서프랑크에는 뭐 카페 왕조, 아까 문제풀이에서 잠깐 봤어요. 프랑스에 있었던 왕조라고. 그리고 뭐 동프랑크 오늘날의 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성 로마 제국 같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이 지방 분권화에 영향을 미쳤던 봉건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봉건제를 구축하는 정치적인 요소가 주종제라면 경제적인 요소는 바로 장원제입니다. 장원이란 거는 하나의 마을이고요. 영주의 성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마을을 이뤄서 자급자족적인 경제 단위를 장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장원은 결국에 뭐냐면 봉신이 주군으로부터 부여받은 봉토가 하나의 장원이 되는 겁니다. 그 장원은 하나의 마을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갈 말 경작지는 삼포제라고 해서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에서 여러분 이 세 종류의 땅으로 나눠서 경작을 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농노라는 사람은 자유민적 요소와 노예적 요소가 이제 중간적으로 섞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농노의 의무 한번 보십시오. 직영지, 영주 땅 경작해줘야 되고 공납이라고 해서 일정한 뭐 물건에 납부해야 되고요. 시설 이용하고 이용료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다양한 세금을 냈습니다. 인도세는 사람의 머릿수마다 집에 자기 식구수마다 내던 거고요. 결혼하거나 사망할 때도 세금을 내야만 했고 더 나가서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농노였다. 중세의 농노. 자, 농노는 결혼도 하고 토지도 재산도 소유했지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예속된 농민들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크리스트교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에서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죠. 바로 콘스탄티노스가 로마 시절에 로마 제국의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를 소집해서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정하게 되죠. 여기서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과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데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정통 교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의 위격이 하나의 세 개의 존재가 본질상으로는 같은 하느님이다 라는 교리를 채택하게 되죠. 그러다가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는데 이제 5대 교구라고 불리는 5개의 지역들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지역들이 다 이슬람에게 점령당하고 결국에 남은 건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두 개의 지역밖에 없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은 서로마, 이쪽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로마의 교황보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로마의 교황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 비잔티움 제국까지 확대하고자 했었다. 그 과정에서 동서교회의 대립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레오 3세가 726년에 내렸던 성상 파괴령 732년이네요. 성상 파괴령이 내려지면서 동서교회의 갈등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1054년에 서쪽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로 크리스트교가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성상 파괴령의 목적은 교회와 성직자를 자기의 황제의 밑에 두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와 성직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던 게 유일하게 크리스트교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중세 유럽에서. 왜냐하면 웬만한 중앙정부들이 다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제하고 더 나가서 교회와 성직자가 가지고 있던 국가 재정을 그 재산들을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또
이슬람과의 사상전, 이슬람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이때 막 우마이야 왕조라든지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세력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슬람은요, 애초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듯이 조각이나 성상 같은 걸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림 같은 것도 그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이슬람과의 종교의 사상 전쟁에서 크리스천은 아직도 성상을 만들고 거기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단순한 종교라는 것들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상 파괴령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동서교회가 분열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교황, 가장 높은 교황이 있고 그 밑에 대주교, 주교, 사제, 일반 지방에 이제 오늘날 치면 동네에 있는 성당의 신부님, 그리고 지역을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더 큰 규모의 교구를 관리하는 대주교,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서열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과 성직자 역시 이제 강력한 봉건 세력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 권력과 비슷해지는 세속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수도원이 하나 등장하니 클린이 수도원이었다. 청빈, 정결, 복종, 그리고 자급자족해서 일해라는 거죠. 이건 뭔 말이냐면 그 전까지 수도원에 있는 사제들은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노동해서 자기 먹을 거 자급자족하라는 게 이 클린이 수도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어요. 이러한 교회 개혁 운동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교회와 황제의 대립으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을 보는데요. 대표적인 사건 1077년 간호사의 굴욕이었죠. 배경 황제와 굴욕이네요. 잘못 썼어요. 황제와 그 당시 황제의 이름 하이니 4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뭘 두고 싸웠냐? 성직자 서임권 두고 싸웠습니다. 그 당시 교황 이름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이 둘의 대결에서 누가 이긴다? 결국에 교황이 이기면서 황제가 굴욕적인 사과를 하게 됐던 사건이 바로 간호사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1122년에 성직자 서임권은 교황이 갖게 되고요.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은 해, 황제는 달에 비유할 정도로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게 되죠. 중세 문화에서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 신학대전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요 건축들도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는 우리 이제 비잔티움 제국, 로마의 동쪽에 있던 곳이죠. 동로마 제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라 하면 황제가 종교적인 수장 역할까지 하는 것, 황제이면서 교황의 역할까지 했던 황제 교황주의가 발달했던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고요.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고 1453년 멸망할 때까지 나라가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도 1000년 가까이 유지됐다.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중에 알아둬야 될 사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냥 뭐 유스티니아누스만 쓰셔도 되고요. 황제라고 써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거 첫 번째, 영토 확장,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 법전 만들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리고 마지막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했다 라는 거죠. 이스탄불에. 아까 문제풀이에서 사진 봤습니다. 그러다가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해서 빈번히 늘어나니까 군관구제라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즉 뭡니까? 군이 관할하는 구역, 군사령관이 행정권까지 다 갖고 있었고, 이 군관구는 밑에서 들어갈 말입니다. 군관구의 땅은 둔전이라고 불리는 농사짓는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둔전을 부여하는 대가로 군사로 복무하는 것들을 요구했던 것, 이게 바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죠. 그래서 자영농, 스스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둔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땅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군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 작전으로, 전략으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썼습니다. 그러나 9세기 이후에 이것들이 사실상 운영이 문란해지면서 차츰 쇠퇴하게 되고요. 결국 11세기 셀주크-투르크한테 서아시아 세계의 일부를 뺏기면서 세력은 점점 약화됐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스만 제국.
자,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에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중에 웅장함, 돔 아까 봤죠? 둥근 아치형의 지붕을 이렇게 갖고 있는 뾰족뾰족한 뭐 첨탑들도 이렇게 있고요. 내부에는 모자이크화가 특징적인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입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유럽 사회에 안정이 찾아왔다. 이민족의 침입이 거의 끝나고 사실상 또 농경에 있어서는 삼포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생산력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1세기에 셀주크 티르크라는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니까 비잔티움의 황제가 교황에게, 서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황 오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문 공의회에서 십자군 전쟁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네, 유일한 성공은 1차였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건 유일하고, 4차 때는 어디를 점령하냐면 같은 동맹 도와주세요 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는, 여기 좀 바꿔야겠네요. 르로 점령하는 십자군이 변질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결과 한번 보자고 그랬죠. 십자군 전쟁의 결과,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고 오랫동안 전쟁에 나가 싸웠던 기사와 또 제후 계급이 몰락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상업활동으로 돈을 버는 도시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성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11세기경부터 서유럽에서는 인구 증가와 생산력의 확대로 인해서 차츰 시장들이 열리게 되고, 이 시장 중심에 교통이 편한 곳에 도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멀리까지 나가서 무역을 하는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차츰 도시에 몰려 사는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도시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도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이용한 무역이죠. 거점 도시들이 번영하는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도시들,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지중해를 끼고 무역을 했던 도시들이 번영하고요. 그리고 이 북쪽 유럽에서는 북부 독일이라든지 이 북유럽의 몇몇 도시들은 한자 동맹이란 걸 결성해서 북쪽 유럽의 무역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이제 프랑스 쪽이고요. 프랑스. 그리고 이제 북쪽, 독일 쪽 북부 유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탈리아의 지중해 무역권과 독일의 한자 동맹, 북유럽 무역권을 연결해 주는 게 프랑스의 쌍파뉴 전기시장 같은 거. 요거 우리가 교과서 지도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들은요, 돈을 내고 특허장을 사서 자기네 자치권을 이렇게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영주를 협박해서,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풀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권을 얻어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동업자 조합이 바로 길드였죠. 그래서 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들이 있었고요. 생산활동에 규제를 가했던 부분은 한번 또 살펴보자고 했던 거예요. 길드가 이렇게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15페이지 가면 장원제와 농노제가 도시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해체돼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12세기 이후에 차츰 이렇게 장원제와 농노제가 해체되는데,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화폐로 물건을 거래하는 화폐 경제가 확산됩니다. 영주들도 그 전까지 농민들에게 농사질 땅을 빌려줬으니, 내 땅인데 너한테 빌려줬으니 땅을 빌린 대가, 지대, 땅에 대한 세금 내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뭘로 받았냐면 그냥 현물로 받았던 거죠. 현물. 농사 지은 거라든지 아니면 물건으로 받았던 건데, 이제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화폐가 많이 통용되니까 영주들도 어떡합니까? 지대를 화폐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요, 꼭 현물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영주들한테 화폐만, 내가 꼬박꼬박 지대만 내면 되니까 어떡합니까? 부역을 하는 대신 영주의 땅에 가서 몸으로 노동으로 제공했던 노동지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임대하고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받기 시작한 거죠. 화폐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이거예요. 농민들한테 그 전까지는 영주들이 부역으로 장원을 보면 영주의 직영지가 있고 농노들이 운영하는 땅들이 있거든요. 영주의 직영지는 누가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농노들이 와서 일주일에 2회, 3회씩 와서 영주의 직영지를 대신 경작해 줬습니다. 그게 노동지대였어요. 몸으로, 노동력으로 지대를 지불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보다 차라리 이 직영지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 다음에 거기서 임대를 화폐로 받는 게 이 영주들한테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강제로 부역, 끌려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농민의 신분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더 나아가서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때문에 농노가 귀해진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그러니까 농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몇몇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노동력이 너무 줄어드니까 농노를 강하게 압박하는 오히려 보수화되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수화됐던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 프랑스와 영국인데 여기서는 이 농민들이 자신들의 압박에 대해서 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에 자크리의 난이 있고요. 자크리의 난. 그리고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언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시기에입니다. 그 밑에 바로 볼 거예요. 자, 이런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과 영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화됐다. 그리고 도시가 발달했고 이 도시 상공업자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의 자치권 등의 이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왕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국왕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국왕은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했거든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적인 지원을 이 도시 상공업자들이 해주게 됩니다. 그럼 국왕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도시 상공업자들이 원하는 특허장이라든지 자치권을 부여해 주는 거죠. 서로 이제 밀접하게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연결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영국과 프랑스 등의 몇몇 나라들은 이 전쟁을 또 치르고 내전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입니다. 1337년에 시작해서 1453년까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뭐였습니까?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의 엄마, 아까 봤죠? 이자벨라가 프랑스의 왕조 출신인데 영국으로 시집을 온 거였어요. 결혼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 카페 왕조의 왕가 대를 이을 사람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그럼 우리 엄마의 핏줄이 카페 왕조이니 내가 프랑스 왕을 하겠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로 수출하는 거 물품 중단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안에 있던 영국 왕이 소유하고 있던 땅들을 몰수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생했던 거죠. 초창기에는 영국군이 우세하다가 프랑스에 영웅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잔다르크가 나타나서 결국엔 프랑스군이 승리합니다. 이후에 영국은 장미전쟁이라는 두 가문 사이에 왕자리를 놓고 왕의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랬죠. 헨리 가문에 여기 보면 붉은 장미의 랭커스터 가문 그리고 요크 가문 흰 장미 그래서 장미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헨리 7세가 어떡합니까? 랭카스터 가문 출신인데 얘가 결혼을 통해서 두 가문이 하나로 합쳐지고 새로운 튜더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이후에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연표 밑에 나와 있듯이 요건 한번 좀 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기는 꼭 보셔요. 어떤 사건들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라는 걸 봅시다. 흑사병이 가장 창궐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성기라고 하니까 조금 전염병의 전성기라고 하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흑사병이 아주 절정에 치달았을 때가 14세기쯤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100년 전쟁도 있었고 또 와트 타일러, 자크리의 난 같은 사건들도 다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가 1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중앙 집권 국가,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돼서 왕에게 모든 권력들이 집중되는 국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16세기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국왕에서 절대 왕정이라는 유럽의 독특한 정치 체제가 나와요.
왕의 권한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 중앙집권국가로의 발전, 요 단계가 없이 여기로 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켜서 차츰차츰 강화시켜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후에 절대 왕정으로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16쪽 보면 16쪽에는 이제 교황권, 절정에 이뤘던 교황권이 어떻게 쇠퇴하는지, 교회가 분열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실패하고 교황의 권위는 약화됐죠. 그 와중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필립 4세가 교황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성직자와 교회도 세금 내라, 성직자의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가 이 필립 4세가 교황을 굴복시켜서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에 옮기고 교황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비뇽 유수라고 하죠. 아비뇽의 교황청이 옮겨져서 프랑스 왕의 통제를 받았던 감옥처럼 와 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1309년부터 77년, 1378년부터 교황청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많이 얘기했죠? 로마의 교황, 아비뇽의 교황, 그리고 너희 둘 다 가짜야. 새로운 교황. 3명이 등장하는 대분열의 시기로 교회의 권위는 크게 실추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영국의 신학자 위클리프와 보헤미아 출신의 후스가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 비판 운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잘못된 교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명의 교황들이 존재하는 거, 뭔가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우리 초기의 교회, 초기의 크리티교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교회 비판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소집됐던 공예가 바로 콘스탄츠 공예죠. 콘스탄츠 공예를 소집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클리프 이단 후스 화형시키고 아비뇽 교황 없애고 새로운 교황을 뽑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정리를 일단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십자군 전쟁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1차 십자군 때 유일하게 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다.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또 눈여겨볼 십자군이 4차 십자군. 자기의 동맹을 요청했던 자기의 형제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점령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변질된 십자군이 4차 십자군이었고, 요건 이제 아까 말했던 교역권이죠. 북쪽 유럽의 북유럽 교역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교역권. 여기 보시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나오죠. 여기가 왜 중요합니까? 유럽, 그리고 이쪽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세 대륙으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신항로라는, 우리가 이제 국왕에서 볼 게 이제 신항로 개척과 절대 왕정인데요. 신항로라는 것은 여기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중해 무역에서 이미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이 지중해 무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고 지중해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특히나 아시아 동쪽의 무역, 동방 무역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무역이었는데, 여긴 이미 이탈리아 도시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같은 이베리아 반도의 나라들은 이쪽을 통해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서양을 통해서 지구를 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인도나 이런 아시아로 가든지 아니면 신대륙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항로 개척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17쪽, 18쪽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만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르네상스는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부활시키자, 그리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르네상스는 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들 한번 보시면서, 군주론 썼던 사람 이름 있죠.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이 군주론을 저술하면서 뭐 이제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할 강력한 군주의 출현을 열망하게 됐고요. 예술에서 특히나 큰 활약을 했던 게 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이라면, 반대로 이 알프스 이북으로 전파된 르네상스의 특징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 사회와 또 교회를 비판했던 거죠. 종교의 문제. 그러니까 이쪽 지역들은 대부분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농민에게 많은 봉건적 부담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실사회의 부조리 같은 것들에 대한 불만이 더 컸고요. 더 나가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거든요. 카톨릭 교회가 이 북유럽의 독일이라든지 알프스 지역의 나라들에게 많은 양의 일종의 교회의 헌금 같은 걸 걷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도 컸단 말이죠.
자, 대표적인 인문주의자 두 명이 있는데 오신예찬을 쓴 사람 에라 스미스, 그리고 토머스 머가 썼던 거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다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또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그리고 이 알프스 이북의 문학에서는 자국어를 사용한 국민 문학들이 발달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발달로 이러한 사람들의 현실사회 교회 비판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리고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선구주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독일의 루터였죠.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라는 걸 판매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죄를 면제해주는 하나의 부적 같은 겁니다. 장부인데요. 네가 헌금함에다가 돈을 헌금을 하면 너의 모든 죄가 사라져서 너가 지금 지옥 또는 연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천국이 아닌 곳.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가장 이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가는 거고,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하고 연옥이라는 게 있대요. 연옥. 근데 너의 영혼이 지옥과 연옥에 죄가 있어서 있으시라도 그 모금함에 헌금을 하는 순간 너의 영혼은 천국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죄를 면제해주는 신비한 장부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왜 팔았냐면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다시 짓기 위해서 팔았어요. 근데 루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신만이, 하느님만이 죄를 면해줄 수 있는 건데 인간인 교황이 어떻게 죄를 면해줄 수 있느냐 하면서 교황과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일부 제후들, 독일 지역의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면서 루터를 보호해줍니다. 나머지 또 이제 신성 로마 지역의 황제는 교황이 루터 빨리 잡아들여, 종교 재판할 거야 하니까 교황,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지역의 황제와 교황은 또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막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루터의 이러한 사상을 지지하는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서로 루터파와 황제파로 나눠서 또 대치하고 대립을 갖게 됐다가요. 결국에 1555년에 아까도 봤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는 이 회의에서 협약을 통해서 루터파가 공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제후 또는 도시의 영주가 자기가 믿을 종교를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기존의 카톨릭을 믿겠다, 아니면 나는 루터파를 따르겠다라는 것을 제후나 영주가 고르면 그 지역은 자연히 제후가 선택하고 제후 또는 영주가 선택한 종교를 믿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의회는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점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루터에 이어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인물이 바로 깔뱅입니다. 장 깔뱅인데요. 쯔빙글리에 이어서 스위스에서 여기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깔뱅의 가장 핵심이라 함은 예정설이에요. 예정설,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돼 있다. 구원받지 않을 사람과 그 구원의 확신을 증명하는 것은 네가 너 맡은 자리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신의 구원을 네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깔뱅의 예정설은 신흥 상공업자들에게 엄청나게 확산되었고, 신흥 상공업자들이 그 전까지는 세속적이라고 비판받아왔어요. 저 돈밖에 모르는 상인들, 저 돈만 밝히는 나쁜 것들이라는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깔뱅의 예정설 이후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사는 것, 이렇게 일하는 것이 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하나의 일종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상이 성립되게 되면서 이러한 것이 결국 유럽의 자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갈뱅파는 유럽의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에선 장로파, 영국에서는 청교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다 칼뱅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지역마다 달랐던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이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이었죠. 특히나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에서 시작돼서, 헨리 8세는 수장법을 발표해서 영국의 교회의 수장은 영국 황제다라는 걸 선포하게 되고요. 그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발표하면서 영국만의 종교인 영국 국교회를 확립합니다. 물론 이 영국 국교회는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이나 또 칼뱅과 루터의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개신교와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라는 점에서 또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종교와는 또 다른 새로운 종교로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러한 종교개혁들과 이 종교개혁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응, 그리고 더 나가서 신교와 구교 사이의 종교전쟁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가 비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루터나 칼뱅이 주장했던,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건 뭐냐면요, 모든 것은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돌아가자입니다. 성서는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켜야지 왜 나와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강조하느냐, 이게 공통적인 비판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트리엔트 공예를 소집하게 되죠. 네 번째 공예였어요. 니케아, 클레르몽, 그리고 콘스탄츠, 트리엔트. 이제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교황의 권위와 교리, 우린 교리적으로 문제없다. 그리고 뭐 하냐면 종교재판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단, 새로운 카톨릭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심판하는 이런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지 말아야 될 금서 목록들을 작성하면서 아주 강하게 자기네 내부를 단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욜라라는 사람, 에스파냐의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라는 카톨릭 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단체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회를 만들어서 각지로 선교 활동을 나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는 곳곳에서는 종교 간의 전쟁, 여기서 종교 간의 전쟁은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구교와 루터와 칼뱅 같은 새로운 신교 사이의 전쟁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분열된 이후의 전쟁입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여기 나오죠. 카톨릭의 대립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네덜란드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거의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칼뱅을 따르는 신교도들, 주로 고위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스파냐가 이 사람들을 자꾸 카톨릭으로 이제 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카톨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화 정책들을 펼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독립을 달성해요. 이들의 독립이 이제 문서로 남겨진 게 아까 우리가 봤던 베스트팔렌 조약에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교과서의 탐구활동 자료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은 프랑스의 신교인 위그노와 구교 카톨릭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낭트 칙령으로 신교도들에게 제한된 지역에서의 예배의 자유 일부분의 자유가 허용됐던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큰 종교 전쟁이라 하는 게 바로 독일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이다. 근데 여기는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참전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됐고요. 이 전쟁을 끝냈던 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입니다. 1618년에 시작돼서 1648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드디어 칼뱅파도 선택의 자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칼뱅파의 신앙이 인정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종교전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8강의 내용입니다. 8강 강의를 진행하면서 8강의 내용 자체가 워낙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도 좀 많아질 거고 여러분이 외울 것도 좀 많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줄기들만 보면 8강에서 봐야 되는 핵심적인 줄기들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중세의 시작이라는 거, 서유럽에서 중세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됐고 프랑크 왕국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봉건제, 그리고 장원제 한번 보시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분열까지 이 크리스트교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 성장까지 보고 바로 이제 교황권 확대까지 쭉 이어서 보시면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후에 여기 뒤에 교회의 대분열 쪽으로 가서 미리 크리스트교만 따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발전과 쇠퇴 과정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줄기로 비잔티움 제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보시고 십자군 전쟁 봐야 됩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도시의 성장, 그리고 원거리 무역, 교역의 발달 부분 보면서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
장원의 해체로 인해서 농노가 해체됐다는 것도 보시고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던 여러 나라들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몇몇 사건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요 부분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부분이에요. 아까 그 보름스 협약 이후에 요 부분을 차라리 먼저 정리하셔서 보신다면 크리스트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한 번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르네상스와 또 종교 개혁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의 의미 그리고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또 특징들 비교 한번 해주시고 종교 개혁에서는 루터 그리고 칼뱅 그리고 영국 국교회 한번 잘 이해하시고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 여기 좀 고쳐야겠네요. 아우구스부르크라고 나와 있네요. 아우구스부르크. 요 루터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 또 칼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죠.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합시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우쿠스부르크인지 아우구스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학습지에 있는 용어를 고칩시다.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용어를 고칩시다. 요거를 고쳐주세요. 아우크스부르크. 모든 용어를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걸 통일을 하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이렇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9강 신학로 개척과 절대 왕정의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9강 강의로 함께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